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통화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 내용부터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에 나왔죠.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5.25에서 5% 이렇게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라고 하죠. 이 범위를 유지를 했고, 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고 사실상 예고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건데요. 네. 이게 6월 동결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에 동결을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5%니까 지금 최대 미국과의 금리 차가 2% 정도 나는 겁니다. 연준은 일단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뭐 일자리 창출도 여전히 견조하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리한 경제 지표와 불리한 경제 지표가 같이 섞여 있어서 금리 동결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2%의 물가 상승률을 추구한다면서요. 왜 금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 거는 파월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일단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6월에는 금리를 동결했고 직전이었던 7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결국 5.25에서 5.5%라는 게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들이 있었으면서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죠. 0.75% 이렇게 금리를 많이 인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왔던 연준이 잠시 이제 6월부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좀 매파적인 모습을 좀 더 보였습니다. 네네. 네.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그러니까 물가가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추가적인 통화 정책,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여기서 아까 사실상 한 차례 연내 인상을 예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전망을 직전 전망이랑 동일한 5.6% 이게 중간값입니다. 네. 5.6%로 예상했던데 결국에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5.6%니까 한 차례 더 올리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 말엔 5.1%인데 그럼 5.6%까지 갔다가 5.1%까지 내려오는 거면은 네. 0.5%포인트 그러니까 0.25씩 나누면 두 차례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차례만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친 건데 네. 시장에서는 한 세 차례 정도 내릴 것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두 차례 정도 내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점도표가 매번 FOMC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점도표란 게 뭐냐면은 FOMC 위원들의 개개인이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5.25에서 5.5%가 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명은 지금과 같은 이 수준을 예상했고 12명은 5.5에서 5.75 지금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연내에 한 차례 더 올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잠깐 또 이제 경제 전망도 좀 조정을 했는데 네. 미국 경제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0에서 2.1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4.1에서 3.8로 낮췄습니다. 경제가 이만큼 견조하다는 거는 연준이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를 좀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네. 파월 의장부터 연준 위원들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금융시장 관련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해주시죠. 네. 요새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분기 말이기도 하고 월 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금 수요가 있는데 좀 공급도 있고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콜이나 레포 같은 이건 단기물들이 좀 금리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요. 네.
한국은행이 단기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 시장 운용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 유동성을 또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융당국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채 발행 물량을 그동안 한도를 뒀습니다. 네. 근데 은행채 발행 물량 한도 제한을 좀 폐지를 하면서 은행들이 CD 같은 그런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은행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단기 자금 금리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규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아무래도 또 4분기가 되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되게 고금리 예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네. 이랬던 고금리 예금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 또한 만기가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있는데 네. 저 같은 이제 예금자가 돈을 찾을 수요가 있으니까 은행들은 또 어디서 돈을 구해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단기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정부는 앞으로도 관리를 해 나가고 금융권이랑 소통을 하면서 선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안심을 시켰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이 네. 나온 게 있나요? 네, 좀 좋은 이야기들, 굿뉴스들이 좀 들렸습니다.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도 연착륙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들 또 대출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대출을 잘 갚아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이제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네, 순조롭게 또 연착륙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만기 연장도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도 뭐 5년 후까지 되다 보니까 뭐 9월 자영업자 대란설 이런 것들은 뭐 근거가 없다. 뭐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한간에 이제 9월 경제 위기설이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아니라고 말을 한 거군요. 예.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기업들 파산 신청이 요새 꽤 많은가 봅니다. 네. 이게 기업들이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이자 비용도 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환율이 높아졌다 보니까 또 뭐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고요. 네. 또 고물가 속에서 뭐 임금 상승 압박도 있고 뭐 각종 원자재 같은 것들도 비용 상승 압박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잡히실 것 같은데 네. 지난해 전체가 1천 건하고 4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남았는데 그런데도 1천 건이 넘었었다는 거는 또 상당한 움직임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작년 동기 대비는 54% 급증한 수준입니다. 네. 이게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때도 많이 기업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파산 신청 냈던 게 1,069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네. 지금 연말까지 아직 4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이 깨질 네.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물론 뭐 그동안 한국에서 뭐 한계 기업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어떤 부실 기업들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뭐 이게 물론 기업이라는 게 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증하는 거는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불안한 모습이고 이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금리 인상, 고환율, 고물가 이런 데서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아무래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국제 유가가 최근에 또 오르고 있고 아까 또 뉴스를 보니까 골드만삭스였나요? 한 100달러까지로 전망하더라고요. 국제 유가가 또 오르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쓰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제조업체들이요. 뭐 전기료도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물가가 또 오를 테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이 또 손익단에 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상장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손익단에 유가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기업들이 또 대출 상환 능력까지도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돈을 벌어도 잘 안 벌리고 나가는 돈이 또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상환 능력이 또 약화가 되면은 또 대출 연체율 같은 게 또 높아지다 보면은 네. 또 금융권으로도 좀 압박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증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자료는 이제 오기영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네. 오기영 의원은 이렇게 한계 기업들 또 취약 차주가 또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내수가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정부가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상황 전반을 좀 엄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파산 위기 상황이 네. 어떤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연구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 나름대로 또 전략을 짜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신종 자본증권의 발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인데요. 네. 채권인데 채무증권이죠. 하지만은 자본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하면요 부채 비율이 좀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30년 이상 긴 채권인데 콜옵션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넘어가거나 뭐 특정한 그 정한 그 연도가 넘어가면은 네. 그러면은 다시 발행사가 사들이면서 갚는 게 보통 관례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신종 자본증권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연합인포맥스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올해 비금융 기업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량이 1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네. 이게 좀 SK텔레콤이 지난 6월에 신종 자본증권 차환한다고 4천억 원 찍었는데 이거를 빼도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 3분기도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전부 다 8천억 원대였거든요. 이미 넘어섰네요. 예, 그렇죠. 이 정도 추세라면은 1조 한 7천억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진 기업들이 많아서인데요. 네. 코롱 인더스트리 지난 19일 2천억 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 발행했고요. 네. 그리고 효성화학도 지난달 말이랑 이달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1천억 원어치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좀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원래 2021년에 500%대였는데 지금 9,000%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좀 개선하려고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회사 풀무원 식품이랑 함께 풀무원 역시도 신종자본증권을 매년 꾸준히 찍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일 날 1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라던가 영업현금으로 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주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순히 자금 발행하고 한 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제 발행한 것보다는 이제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서 발행한 건데 네. 뭐 그건 다 좋은 전략이지만은 콜옵션 행사 시점에 일반 회사채를 또 발행하면서 차환을 해버리면은 그때 가서는 자본으로 인정받던 단이 갑자기 또 채무로 인정받던 부채로 인정받게 되니까 재무 구조가 또 급격하게 좀 나빠질 가능성 역시도 있습니다. 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다 이제 못 네. 돌려막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끝으로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KT 클라우드가 해외 국부 펀드와 대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예, 그 IT 업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네. KT 클라우드라는 건 이제 KT에서 어떤 AI 전략의 핵심으로 미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회사 중 하나인데 아랍에미리트 UAE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 이 회사가 굴리는 게 한 3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KT에 한 4천억 원, 3억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받고 KT 클라우드가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KT는 지금 인공지능 전략의 중추가 KT 클라우드라 말씀드렸는데 네.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으로서 한 3천억 원 정도 올해 상반기 매출을 올렸고요. 네네. 성장세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매출 2조 원 정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새 또 인공지능이 핫하니까요. 네. 네. 이렇게 세계적인 큰 손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더 주목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또 어떻게 이게 투자가 정말로 유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